새벽 안개가 자욱이 내려앉은 산골 마을의 아침은 늘 그렇듯 고요했어요. 풀잎에 대롱대롱 매달린 이슬방울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영롱한 빛을 흩뿌리는 시간이었죠. 강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충직한 반려견 누렁이가 짧은 꼬리를 흔들며 따르고 있었거든요. 올해로 60을 갓 넘긴 강 씨에게 이른 아침의 산책은 하루를 시작하는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도시에서의 팍팍한 삶을 등지고 귀향한 지도 어언 10여 년 그는 이제 흙냄새와 풀 내음이 더없이 익숙한 산골 사람이 다 되었어요. 누렁이는 본래 떠돌이 개였지만 몇 해 전 강 씨의 집 마당에 우연히 흘러들어와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리하고 사람 말을 곧잘 알아듣는 누렁이는 강 씨에게 더없이 좋은 벗이었죠. 평소 누렁이는 강 씨가 즐겨 찾는 산책 코스를 정확히 기억하고 앞장서곤 했어요. 마을 뒷산을 넘어 약수터에 이르는 길, 혹은 강변을 따라 걷는 길. 그날 강 씨의 기분에 따라 코스는 달라졌지만 누렁이는 언제나 강 씨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자연스럽게 그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약수터로 향하는 익숙한 갈림길에서 누렁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킁킁거리며 주변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숲이 우거져 길이 희미한 오른쪽 샛길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가 누렁아, 이리 와. 그쪽은 길이 험하다. 하고 불렀지만 누렁이는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그쪽으로 몇 걸음 옮기더니 강 씨를 돌아보며 재촉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죠. 이 녀석 봐라. 오늘따라 왜 이리 고집을 부릴까? 강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누렁이의 행동에 그는 순간 망설였지만 곧 호기심이 동했어요. 무슨 좋은 거라도 발견한 게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 씨는 누렁이를 따라 희미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목까지 자란 자풀이 바짓가랑이를 스치고 나뭇가지들이 이따금 그의 이마를 건드렸어요. 인적이 거의 닿지 않은 듯한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무렵 강 씨는 슬슬 되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누렁이가 갑자기 맹렬하게 짖으며 한 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 소리에는 다급함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 씨의 심장이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감지하며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어요. 누렁아, 왜 그러느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며 누렁이를 따라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푸른 녹음 사이로 사라진 누렁이를 쫓아 강 씨는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죠. 누렁이가 멈춰선 곳은 작은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햇볕도 잘 들지 않는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수풀로 뒤덮여 있었고 축축한 흙냄새와 묵은 낙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누렁이는 그 중에서도 유독 풀이 깊게 우거진 한 지점에서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숨을 고르며 누렁이에게 다가갔죠. 이놈아, 대체 뭘 찾았기에 이리 소란이냐 하고 물었지만 누렁이는 계속 땅만 파고 있었어요. 누렁이가 파헤친 곳에는 검은 비닐봉투 같은 것이 반쯤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비바람에 시달린 듯 비닐은 해지고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죠. 강 씨는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로 비닐을 걷어내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작고 낡은 여자 신발 한 짝이었어요. 짙은 갈색의 단화. 군데군데 가죽이 벗겨지고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에 익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강 씨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집어들었죠. 신발 안쪽에는 희미하게나마 상표가 남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누구의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발의 모양새, 그리고 그 크기, 강 씨의 뇌리를 스치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린 듯 신발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어요. 그리고 신발 뒤축, 아주 작은 스크래치 자국. 그 자국을 보는 순간 강 씨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몇 해 전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며느리 최민서의 신발이었습니다. 민서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사주셨다며 유독 아꼈던 신발이었죠.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만 꺼내 신던 그 신발을 강 씨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민서가 그 신발을 신고 마당을 거닐다 뒤축을 살짝 긁혔다며 속상해하던 모습까지도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이냐. 강 씨의 입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서는 3년 전 남편 지훈과의 불화와 시어머니 박 여사의 냉대를 견디지 못하고 홀연히 사라졌었죠.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였거든요. 경찰은 정황상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고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강 씨는 그때 차마 아들 내외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남몰래 눈물 찢기도 했었어요. 그저 가여운 며느리가 좋은 곳으로 갔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의 신발이 이런 깊은 산골에서 발견되다니. 강 씨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하얗게 변해버린 듯 했어요.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그녀가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락 같은 희망이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신발을 품에 꼭 안은 채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렁이는 그런 주인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옆에 바짝 다가와 젖은 코를 부벼대며 위로하는 듯 굴었어요. 며느리 민서가 사라진 후 집안은 한동안 깊은 침묵과 어색한 긴장감에 휩싸였었습니다. 아들 지우는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는 차라리 홀가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고, 아내 박 여사는 제 복을 제가 찾지 누굴 탓하겠느냐며 오히려 민서를 원망하는 듯한 말을 서슴지 않았죠. 강 씨는 그런 아내와 아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속에 응어리처럼 묻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민서는 과묵했지만 속정이 깊고 그림의 소질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결혼 초 살갑게 다가오려 애쓰던 며느리의 여린 어깨를 그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깐깐하고 아들밖에 모르는 박 여사의 시집살이는 민서에게 버거웠을 테고 우유부단하고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던 아들 지우는 결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했죠. 어쩌면 민서는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내하다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강 씨는 이제와 새삼 밀려드는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가슴을 쳤습니다. 만약 민서가 살아있다면 왜 이런 곳에 숨어 지내는 것이며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것일까? 강 씨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이 사실을 당장 아내와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박 여사는 분명 길길이 날뛰며 민서를 더욱 비난할 것이고 지우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섣불리 일을 터뜨렸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민서가 가족들 모르게 숨어 지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무언가 단단한 결의로 차오르고 있었죠. 그는 신발을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발견된 장소를 유심히 기억해 두려는 듯 주변 지형을 꼼꼼히 살폈어요. 일단은 혼자서 이 비밀을 파헤쳐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렁이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묻힐 뻔했던 진실의 한 조각. 그는 이 작은 단서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 씨는 누렁이에게 가자, 이젠 내려가야지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짊어진 채 새벽보다 더 깊은 어둠 속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신발 한 짝이 그의 평온했던 일상에 거대한 파문을 던지고 만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동이채 트기도 전 강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결국 뒤척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밤에 본 며느리의 신발 한 짝이 마치 어둠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어른거렸거든요. 며칠 전 겪었던 그 충격적인 순간은 잠시도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박 여사에게는 그저 새벽 공기가 쐬고 싶다는 평범한 이유를 둘러대고 그는 어느 때보다 조용히 방문을 나섰어요. 그의 그림자가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둠 속으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의 발길은 어제 미처 다 풀지 못한 거대한 의문과 신락 같은 희망을 동시에 품은 채 다시 그 숲속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혹시라도 민서가 아니면 그녀가 남긴 또 다른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함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충직한 누렁이는 오늘도 강 씨의 무거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말없이 따랐어요. 마치 어제 자신이 한 일이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열쇠였음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강 씨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에 그림자처럼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숲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느껴지는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죠. 어제 그 낡은 신발 한 짝을 발견했던 작은 계곡 근처에 다다르자 강 씨는 이전보다 훨씬 더 몸가짐을 신중히 했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이 곤두서는 듯 했어요. 혹시라도 민서가 정말 이 근처에 은신하고 있다면 작은 인기척에도 놀라 자취를 감춰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누렁이의 목덜미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보냈고 마치 사냥을 앞둔 노련한 사냥꾼처럼 발소리를 죽여가며 주변의 지형지물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어요. 마른 낙엽조차 밟지 않으려는 그의 노력은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우거진 풀숲을 조심스럽게 헤치고 수십 년은 됨직한 고목의 뒤편을 살피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바위 틈까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숨막히는 수색을 이어가던 강 씨의 날카로운 눈에 마침내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저 자연스러운 숲의 모습 중 하나로 치부하고 지나치기 쉬웠지만 그의 오랜 산골 생활 경험이 그것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죠. 자세히 살펴보니 분명 사람이 오랫동안 다닌 듯 풀이 지그시 눕혀진 좁은 오솔길이 희미하게나마 이어져 있었어요. 그 길은 어제 신발을 발견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마치 비밀의 문처럼 숲의 더 깊숙한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심장이 다시금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길의 끝에 무언가, 아니 누군가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그 비밀스러운 오솔길을 따라 첫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나 긴장하며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었을까요? 시간 감각마저 무뎌질 만큼 초조한 마음으로 숲을 헤쳐 나아가자 갑자기 시야가 트이면서 숲이 조금 거치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작은 공터 같은 곳이 마법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숨을 멈췄어요. 공터 한쪽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자그마한 오두막 한 채가 믿을 수 없게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폭삭 주저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낡고 허름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양새의 오두막이었지만 그 오두막 지붕 위로 낮게 드리워진 굴뚝에서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듯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오두막 바로 옆 정성스레 일군 것으로 보이는 작은 텃밭에는 배추와 무 몇 포기가 가을 햇살 아래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오두막 옆 반쯤 기울어진 헛간 그늘 아래서 아주 작은 그림자가 꼼지락거리며 움직이는 것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작고 여린 분명 어린아이의 형상이었죠. 강 씨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느꼈습니다. 아이라니. 설마 민서의 아이란 말인가? 그는 본능적으로 커다란 나무 뒤로 자신의 몸을 재빨리 숨긴 채 떨리는 눈으로 그 작은 생명체를 숨죽여 바라보았습니다. 4~5살쯤 되었을까? 앙증맞은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로 보이는 아이가 아무 걱정 없이 혼자서 흙장난을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에 유난히 반짝이는 아이의 까맣고 부드러운 머리카락, 조망만한 귀여운 얼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이의 이목구비를 자세히 분간할 수는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오는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할아버지로서의 본능이었을지도 모르죠. 강 씨가 아이에게서 도저히 시선을 떼지 못하고 넋을 잃고 있을 때 오두막 문이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햇살을 등지고 모습을 드러냈죠. 갑자기 쏟아지는 햇볕이 눈부신 듯 한 손으로 이마를 가린 채 아이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여인. 지난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듯 수척하고 야위어 보였지만 그 걸음걸이와 몸가짐은 여전히 야무지고 단단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깊고 슬퍼 보이지만 결코 꺾이지 않은 강인한 의지가 담긴 그 눈빛의 주인은 바로 강 씨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며느리 최민서였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두 눈을 몇 번이고 의심했습니다. 분명 죽은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그것도 저렇게 예쁜 아이와 함께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다니.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한낮에 꾸는 꿈속을 헤매는 듯 멍한 기분이었어요. 민서는 아이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무언가 다정한 말을 건네는 듯했고 아이는 엄마의 따뜻한 등장에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며 작은 두 팔을 벌려 민서의 목에 와락 매달렸습니다. 그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정의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강 씨의 눈시울이 자신도 모르게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로 살아있었어. 이 아이와 함께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안도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 그리고 자신과 아들이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한 일말의 분노마저 뒤섞여 거친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민서가 혹시라도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기 전에 그는 서둘러 무거운 몸을 돌려왔던 길을 숨 가쁘게 되짚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민서의 야윈 얼굴과 천사처럼 해맑은 그 아이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강 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의 분명하고도 절박한 목표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강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밤낮을 강 씨는 깊은 번민과 고민으로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민서와 손녀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고 동시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죠. 그는 결국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오두막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빈손으로 갈 수 없었어요. 집에서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아내 박 여사의 눈을 피해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 쌀한 되와 밑반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물전에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꾸미기 위해 장바구니에 그것들을 담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빛깔 고운 사탕과 작은 과자 몇 봉지를 자신의 주머니에 슬며시 챙겨 넣었죠. 민서가 자신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혹여 지난번처럼 자신을 보자마자 또다시 겁에 질려 달아나 버리지는 않을지 생각할수록 두려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 가여운 모녀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절박한 생각이 그의 등 뒤에서 더 강하게 그를 떠밀고 있었어요. 그는 오두막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는 공터 근처에 이르러 일단 동행한 누렁이를 커다란 참나무에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영리한 누렁이가 먼저 달려들어 민서나 아이를 놀라게 할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누렁이는 주인의 깊은 속내를 아는지 낑낑거리지 않고 얌전히 그의 지시에 따랐죠. 강 씨는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 크게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아주 천천히 오두막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혹시라도 인기척을 낼까봐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지만 그의 심장 소리는 마치 마을 어귀의 큰 북소리처럼 그의 귓가에 요란하게 울리는 듯 했어요. 드디어 낡은 오두막 문 앞에 다다른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망설이다가 최대한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민서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서야, 혹시 안에 있느냐? 나다, 애비이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 때문인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빈집처럼 고요했어요. 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아까보다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내가 온 것을 알고 있겠지. 잠깐이면 된다. 문 좀 열어주지 않겠니? 해치지 않으마. 그의 간절함이 깃든 목소리가 아침 숲의 맑은 정적을 가르고 스며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오두막 문이 아주 천천히 녹슨 경첩이 마찰하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조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틈으로 극도의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민서의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죠. 며칠 전 멀리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깊은 병이라도 앓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민서는 문 밖에 서 있는 강 씨를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동시에 깊은 절망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은 걷잡을 수 없는 당혹감과 숨길 수 없는 원망, 그리고 지난 세월의 깊은 슬픔으로 금방이라도 넘칠 듯 일렁이고 있었죠. 아버님, 민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기어들어갈 듯 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움켜쥔 채 고개를 빼꼼 내밀어 문 밖에 낯선 할아버지를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바로 며칠 전 강 씨가 숨어서 보았던 그 아이, 민서의 하나뿐인 딸 강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낯선 존재의 등장을 경계하는 어린 짐승처럼 좀처럼 엄마 뒤에서 앞으로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강 씨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침착하려 노력하며 가져온 장바구니를 조용히 오두막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선 이걸 좀 바꿔라. 변변찮은 것이지만 아이도 있는데 굶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강 씨가 내려놓은 장바구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절박하고 처절한 눈빛으로 강 씨에게 다가와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녀를 못 본 것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그저 이렇게 세상과 등지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짙은 물기에 젖어 금방이라도 뜨거운 눈물을 후두둑 쏟아낼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여긴 어떻게 아시고 오신 거예요? 제발, 제발 저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네. 민서는 어느새 두 손을 간절히 모아 빌며 하염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씨는 그런 민서의 처절한 모습과 그 뒤에 숨어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훔쳐보는 작은 아이의 모습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오죽했으면 이 여리고 착한 아이가 오죽이나 독한 마음을 먹었으면 이 어린 것을 데리고 이런 험한 산골에 숨어 살 생각을 다 했을까? 그는 차마 민서의 그 간절한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할 수도, 그렇다고 이 기막힌 상황을 마냥 모른 척 묵인할 수도 없어 깊고 깊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고여 있었죠. 한동안 오두막 앞 세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유진이의 작은 숨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오는 듯했어요. 그날 가슴 아픈 재회 이후 강 씨는 며칠에 한 번씩 아내 박 여사의 눈을 피해 몰래 민서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밀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가여운 며느리와 손녀를 향한 깊은 연민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죠. 처음 오두막을 다시 찾았을 때 민서는 여전히 극도로 경계하며 문도 잘 열어주지 않으려 했어요. 강 씨는 그저 말없이 가져온 식량과 아이 옷까지 그리고 작은 장작 더미를 문 앞에 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않고 어떤 추궁도 없이 묵묵히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돌아가는 날들이 반복되자 민서도 아주 조금씩은 마음에 굳게 닫힌 빗장을 풀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딸 유진이를 생각해서라도 강 씨의 꾸준한 도움을 마냥 외면하고 거절할 수만은 없었을 거예요. 며칠을 굶을 뻔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유진이는 처음에는 문틈으로 훔쳐보는 낯선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엄마 뒤에만 숨어 있었지만 강 씨가 슬쩍 놓고 간 빛깔 고운 사탕과 달콤한 과자 맛을 본 이후로는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이제는 강 씨가 찾아오면 수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거나 작별 인사를 할 때 작은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죠. 강 씨는 그런 피부치 손녀의 작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어느덧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한 가을날 저녁 무렵 강 씨는 여느 때처럼 약간의 곡식과 따뜻한 솜니부를 챙겨 민서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산속의 밤은 일찍 찾아오고 또 유난히 추웠으니까요. 민서는 마침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오두막 밖간이 아궁이에 나뭇가지를 넣으며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숲속에 정겹게 울려 퍼졌죠. 강 씨가 가져온 쌀자루와 두툼한 솜니부를 건네자 민서는 처음으로 희미하게나마 고개를 숙여 고맙습니다, 아버님. 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와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용기를 얻은 강 씨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졌어요. 애미야, 이제는 좀 괜찮다면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겠느냐? 어찌된 일인지, 어찌하여 이런 깊은 산속에서 이 어린 것과 이리 힘들게 지내고 있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민서는 잠시 아궁이 속에 타오르는 붉은 불꽃을 아무 말 없이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에는 지난 몇 년간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깊은 체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어요. 한참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민서는 마침내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구했던 이야기를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시어머니 박 여사의 시도 때도 없는 구박과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서 아무런 방패막이도 되어주지 못했던 무심한 남편 강지훈에 대한 깊고 깊은 절망감. 결혼 생활 내내 그녀는 마치 그 집안의 투명인간처럼 철저히 외로웠다고 고백했어요. 웃음소리조차 내기 어려웠던 답답한 나날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덜컥 정말 예기치 않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 가슴 벅찬 기쁨보다는 칠흑 같은 두려움이 먼저 그녀를 엄습했다고 하죠.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소중한 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을까? 만약 딸이라도 낳는다면 지금보다 더한 서름을 겪게 되지 않을까? 내 아이마저 나처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는 없어. 민서는 밤이나 낮이나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럽게 고민했고 결국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뱃속 아이의 아비인 지훈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떠나기로 독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깊은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이 자주 찾는 강가, 절벽 위에 자신의 낡은 소지품 몇 가지와 짧은 유서 비슷한 글귀를 남겨두고는 가진 돈도 거의 없는 빈털터리 상태로 무작정 이곳 아주 깊은 산골로 정처 없이 숨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버려진 오두막에서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굶기를 밥 먹듯 했고 한겨울 매서운 추위 속에서 갓 태어난 어린 유진이를 품에 안고 혹독한 겨울밤을 지새울 때는 정말이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마다 자신을 살린 것은 오직 갓난 유진이의 가녀린 숨소리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서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담담하게 이어졌지만 그 속에는 칼로 베인 듯 뼈아픈 고통과 하염없이 흘러내린 눈물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뿐인 딸 유진이만을 생각하며 유진이의 해맑은 미소만을 등불 삼아 하루하루를 짐승처럼 버텨왔다고 했죠. 아이가 감기라도 걸려 뜨거운 열에 시달릴 때면 변변한 해열제 한 알 구하지 못해 밤새도록 아이의 작은 몸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닦아내며 그저 울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처절한 대목에서는 듣고 있던 강 씨도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민서의 가늘고 마른 어깨를 자신의 투박하고 커다란 손으로 가만히 토닥여줄 뿐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내 새끼가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강 씨의 목소리도 어느새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제야 참고 참았던 뜨거운 울음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었죠.
강 씨는 그날 밤 민서가 힘겹게 들려준 그 아프고 시린 과거의 엄청난 무게에 온몸이 짓눌려 무거운 마음으로 어두운 산길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민서와 그 어린 손녀 유진이를 이대로 비참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든 용기를 내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밤 강 씨는 뜬 눈으로 고민하며 결단을 내려야 했죠. 민서와 그토록 사랑스러운 손녀 유진이의 존재를 가슴에 품게 된 이후로 강 씨의 일상은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와 다름없이 과묵하게 생활하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속은 늘 커다란 바윗덩어리 하나를 얹어 놓은 듯 무겁고 답답했죠. 밤에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기 일쑤였고, 낮에는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거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갔습니다. 그의 수심 가득한 얼굴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숨겨지지 않았어요.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사는 아내 박 여사는 그런 남편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영감, 안색이 통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통 기운도 없어 보이시고 좋아하시던 곰국도 잘 안 드시잖아요. 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강 씨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별일 아니니 걱정 말게. 하고 애써 태어난 척 얼버무릴 뿐이었죠. 차마 민서와 유진이에 관한 그 엄청난 이야기를 아내에게 섣불리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아내 박 여사의 불같은 성격과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만약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집안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민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의 그런 어색한 변명에 쉽사리 수긍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고 그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혼자서 끙끙 소가리를 하던 강 씨는 이 무거운 비밀의 무게를 언제까지고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지훈에게만이라도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굳게 결심했죠. 지훈 역시 민서의 법적인 남편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진이의 생부로서 이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강 씨는 큰 결심을 하고 읍내 시장 어귀에서 작은 그릇 가게를 운영하는 아들 지훈을 찾아갔어요. 가게 안은 손님 없이 한산했고 지훈은 카운터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깨우고는 가게 안쪽의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어렵게 그리고 아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기적처럼 살아있으며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골에서 어린 딸아이와 함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죠. 지우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전혀 믿지 못하는 듯 마치 실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침통한 얼굴과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것이 결코 거짓이나 농담이 아님을 깨닫고는 순간적으로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어요. 아, 아버님,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민서가 제 아내 민서가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제 아이까지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의 커다란 눈에는 걷잡을 수 없는 당혹감과 깊은 죄책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극도의 혼란스러움이 한데 뒤섞여 거칠게 일렁였습니다.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과거 자신이 민서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무심함과 용서받지 못할 어리석었던 행동들이 마치 파노라마 영상처럼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죠. 시어머니의 모진 등살에 못 이겨 단 한 번도 아내를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 민서의 깊은 외로움과 눈물을 애써 외면하고 방관했던 자신의 이기심, 심지어는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슬픔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함과 일말의 안도감마저 느꼈던 자신의 파렴치함까지. 숨막히는 후회와 뼈저린 자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온몸으로 밀려와 그의 가슴을 인정사정 없이 아프게 후려쳤습니다. 제가 민서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지우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 깊은 산골로 달려가 민서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빌며 피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보지 못한 자신의 아이를, 그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핏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당장 저를 민서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만나야겠습니다. 지우는 거의 울부짖듯 애원하며 강 씨의 주름진 손을 다급하게 잡았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들의 처절한 모습을 한없이 안쓰럽고 착잡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된다, 지훈아. 지금 내가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민서가 더 크게 놀라고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 아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을 게다.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내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진이, 내 딸에게도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니? 강 씨는 흥분한 아들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타일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침착한 말에 일단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을 되찾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험한 산골 외딴 오두막에 외롭게 있을 민서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딸 유진에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 지훈의 그토록 간절하고 애끓는 바람을 참아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비로서, 그리고 한때 민서를 아꼈던 시아버지로서 그는 이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그는 다시 민서의 오두막을 찾아 조심스럽게 지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훈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며 과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고 단 한 번만이라도 직접 만나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어 한다고 차분히 전했죠. 또한 유진이에게도 언젠가는 아빠의 존재를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에는 마치 전기에라도 감전된 사람처럼 펄쩍 뛰며 완강히 거부했어요. 다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싸늘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불신이 가득했죠. 하지만 강 씨가 몇 날 며칠을 찾아와 진심으로 간곡히 설득하고 무엇보다 어린 딸 유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빠라는 존재를 아예 외면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현실적인 말에 민서의 얼음장 같던 마음도 아주 조금씩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결국 민서는 깊은 한숨과 함께 너무나 어렵게 지훈과의 만남을 단 한 번만 허락했죠. 다만 어린 유진이가 충격을 받거나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 강 씨는 아침 일찍부터 안절부절 못하는 지훈과 함께 무거운 발걸음으로 민서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극도의 긴장과 초조함으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불안한 기색을 전혀 감추지 못했어요. 그의 손에는 유진이에게 줄 작은 인형과 그림책이 들려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건넬 수 있을지조차 자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드디어 오두막 앞에 도착하자 민서가 유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한 민서의 모습에 지우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야위고 수척해졌지만 그 깊고 슬픈 눈빛만은 여전히 쉽게 꺾이지 않을 단단한 심지를 담고 있었죠. 민서는 지훈을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그저 담담하고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 어떤 말도 먼저 건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처음 보는 낯선 남자의 강렬한 시선에 잔뜩 겁을 먹고 어색해하며 엄마 민서의 등 뒤로 얼른 숨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고개만 빼꼼 내밀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훔쳐보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이 세 사람 사이에 감돌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했죠. 먼저 그 질식할 듯한 침묵을 깬 것은 결국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민서의 발 앞에 힘없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정말 다 잘못했다. 나 같은 놈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잘 안다. 그래도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슬픔으로 격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두 눈에서는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그의 뺨을 적셨죠. 그는 차마 고개를 들어 민서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용서를 구하는 말만 기계적으로 되풀이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런 지훈을 그저 무심히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깊은 아픔과 지독한 원망, 그리고 한때 미치도록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희미한 연민이 마치 거친 파도처럼 복잡하게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생전 처음 보는 이 기이하고 슬픈 광경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울고 있는 엄마와 땅바닥에 무릎 꿇은 낯선 아저씨를 커다란 눈으로 번갈아 쳐다보았죠. 한참 동안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던 지우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민서 뒤에 숨어 여전히 자신을 경계하는 유진이를 힘겹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딸,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보지 못한 그 존재조차 까맣게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소중한 아이. 유진이의 때 묻지 않은 까맣고 맑은 눈망울을 보는 순간 지우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겁고 아픈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유진이에게 힘겹게 말을 건넸죠. 아가, 너가 유진이구나.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하지만 유진이는 아빠라는 단어에 더욱더 놀라 민서의 뒤로 완전히 숨어버렸고 민서는 그런 유진이를 더욱 세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과 지독한 이기심이 만들어낸 이 처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끝없는 절망감만을 느낄 뿐이었죠. 민서는 그런 지훈의 처절한 모습을 여전히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심경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강철처럼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미세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작은 균열이 생겨나는 것을 아직은 그녀 자신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깊은 숲속 오두막 앞에는 세 사람의 무겁고 힘겨운 숨소리만이 싸늘하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들의 미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 같았습니다. 지훈이 민서와 유진이를 만나고 돌아온 후
강 씨와 지훈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어떤 절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지훈은 그날 이후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열어놓고도 멍하니 앉아있거나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야윈 민서의 얼굴과 처음 본 딸 유진이의 겁먹은 눈망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민서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고 유진이에게도 아빠로서 다가가고 싶다는 갈망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태웠어요. 하지만 민서의 깊은 상처와 경계심을 생각하면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들의 고뇌를 묵묵히 지켜보며 이제는 더 이상 이 비밀을 아내 박 여사에게 숨길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일이고 어쩌면 박 여사의 존재가 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푸는데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기대도 있었죠. 며칠 후 강 씨는 지훈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아, 이제는 내 어머니에게도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언제까지고 우리 둘만 이 비밀을 안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 지훈은 아버지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의 불같은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닥쳐올 후폭풍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민서도 그리고 유진이도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성격에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텐데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죠. 나도 그 점이 가장 걱정이다. 하지만 내 어머니도 유진이의 할머니이고 민서의 시어머니였다.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라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함께 내 어머니를 설득해 보자꾸나. 두 사람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박 여사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야 할지, 그리고 그녀의 예상되는 반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무거운 긴장감만이 방 안을 감돌 뿐이었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요즘 들어 부쩍 비밀스러운 남편과 아들의 행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었죠. 두 사람이 자기만 빼놓고 무언가 중대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시로 강 씨의 서재를 기웃거리거나 지훈의 방을 불쑥 찾아가 떠보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정보를 캐내려 했지만 두 남자는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였죠.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안색이 어두운 남편과 아들의 모습에 박 여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이랑 지훈이 요즘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안색도 안 좋고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나한테까지 쉬쉬하는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강 씨는 지훈과 눈빛을 교환하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사실은 당신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요. 그리고는 민서가 살아있으며 산골에서 어린 딸 유진이와 함께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박 여사는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전혀 믿지 못하는 듯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죽은 애가 어떻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하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진지하고 침통한 표정과 아들 지훈의 괴로운 침묵에서 그것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직감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요? 그것도 애까지 데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더니 이내 고성을 동반한 격한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죠. 기가 막혀서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우롱해도 유분수지, 죽은 사람 취급이나 받고, 그리고 당신들은 그걸 알고도 나한테 숨겨왔다는 거예요? 박 여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민서가 자신들을 기만하고 지운을 버렸으며 집안에 먹칠을 했다며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녀에게 민서는 더 이상 가여운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과 아들을 배신한 파렴치한 요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시뻘건 불꽃이 이는 듯했죠. 그년이 감히 누구 아이라고 함부로 낳아길러. 지훈이 너는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 당장 가서 그년 머리채라도 잡고 끌고 오지 못하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제발 민서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진이는 제 딸입니다. 하고 항변하려 했지만 박 여사는 아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 시부모 속이고 남편 버리고 도망친 년한테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거냐? 그리고 내 딸이라고? 내가 뭘 안다고 그게 내 딸이라는 걸 확신해. 그녀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진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강 씨가 여보,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민서도 그동안 말 못할 고생을 많이 했소. 그리고 유진이는 분명 우리 손녀요. 하며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박 여사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 여사는 민서를 절대 용서할 수 없으며 그 아이 또한 자신의 손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소리쳤어요. 그날 밤 강 씨의 집에는 잠 못 이루는 세 사람의 깊은 한숨과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보였죠. 박 여사가 민서와 유진이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강 씨의 집안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입만 열면 민서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쏟아냈고 강 씨와 지우는 그런 아내와 어머니 앞에서 가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며칠이 흘렀을 무렵 숲속 오두막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밤부터 어린 유진이가 열이 펄펄 끓으며 심하게 앓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민서는 어쩔 줄 몰라 당황했고 외딴 산골에서 마땅한 약도 없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밤새도록 아이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갈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유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민서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죠. 이러다 우리 유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녀는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민서는 고민 끝에 강 씨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자존심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아이의 생명이 더 위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픈 유진이를 등에 업고 비틀거리며 산길을 내려와 약속된 장소에서 강 씨에게 유진이의 상태를 알렸죠. 강 씨는 창백하게 질린 민서의 얼굴과 불덩이처럼 뜨거운 유진이의 몸 상태에 크게 놀라 즉시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훈은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약과 해열제 등을 챙겨 한달음에 산으로 달려왔어요. 그는 아픈 유진이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고
민서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아이를 정성껏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그런 지훈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조금이나마 의지가 되는 것을 느꼈죠. 강 씨와 지훈은 번갈아가며 유진이 곁을 지켰고 며칠 밤낮으로 정성껏 돌본 덕분에 다행히 유진이의 열은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있던 박 여사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민서에 대한 분노를 거두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린 손녀가 아프다는 소식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필시 그 어미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겠지.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히려 자업자득이지. 누가 그런 험한 데서 애를 낳아 기를 했나 하며 냉정한 말을 내뱉었지만 속으로는 밤잠을 설치며 유진이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강 씨가 오두막에 다녀올 때마다 그래서 그 애는 좀 괜찮아졌답디까? 하고 퉁명스럽게 묻곤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염려가 묻어났죠. 강 씨는 그런 아내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핏줄에 대한 정까지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는 모양이었어요. 유진이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했을 무렵 지우는 작은 토끼 인형과 그림책 몇 권을 사들고 다시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색하게나마 유진이에게 인형을 건네며 말을 걸었고 유진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귀여운 토끼 인형의 마음을 빼앗겨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죠. 지우는 그런 딸의 모습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록 짧고 어색한 순간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아주 가느다란 희망의 끈이 연결되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강 씨는 지훈이 몰래 찍어온 유진이의 사진 몇 장을 박 여사에게 슬며시 건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해맑게 웃고 있는 유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박 여사는 처음에는 누가 이런 걸 보라고 가져왔어요 하며 신경질적으로 사진을 밀쳐내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사진 속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얼음장 같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한겨울 얼어붙었던 강물 밑으로 봄 기운이 스며들듯 그녀의 단단하던 방어막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곧바로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애는 애일 뿐이지. 그 어미가 문제야. 그 어미가. 하고 쏘아붙였지만 강 씨는 그 작은 변화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죠. 유진이가 아팠던 며칠 동안 민서는 지훈의 달라진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무심하고 이기적이었던 남편과는 분명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밤낮으로 유진이 곁을 지키며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민서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오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깊은 후회와 딸에 대한 절실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민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훈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꾸준하고 진솔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한결같이 자신과 유진이를 묵묵히 지지해주는 시아버지 강 씨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아주 조금씩은 변화의 가능성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변한 걸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하는 걸까? 그녀는 밤마다 잠든 유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기곤 했죠. 유진이의 평범하고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떤 결정이라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손녀 유진이의 사진을 본 이후로 박 여사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내적 갈등이 일고 있었습니다.
민서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어린 손녀에 대한 궁금증과 핏줄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 또한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그 숲속 오두막 근처라도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그년이 정말 내 손녀를 데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내 핏줄이 맞는지. 박 여사는 마치 중대한 작전이라도 수행하는 사람처럼 단단히 옷을 차려입고 강 씨가 일러준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어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녀는 마침내 멀리서나마 연기가 피어오르는 민서의 오두막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녀는 커다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오두막 쪽을 살폈습니다. 마침 민서가 마당에서 유진이에게 햇볕을 좇으며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비록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유진이를 바라보는 민서의 눈빛은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엄마 곁을 종종거리며 따르다가 작은 꽃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민서에게 달려가 자랑했죠. 그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모녀의 모습은 박 여사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는 민서가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었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가난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애틋한 모정 그 자체였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유진이가 작은 나비를 따라 아장아장 걷다가 그만 박 여사가 숨어있는 나무 근처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박 여사는 너무 놀라 피할 겨를도 없이 유진이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유진이는 처음 보는 낯선 할머니의 모습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떴죠. 하지만 겁을 먹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오히려 해맑게 웃으며 자신이 들고 있던 작은 들꽃을 박 여사에게 불쑥 내밀었습니다. 한모니, 꽃, 아이의 꾸밈 없고 순수한 행동에 박 여사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손, 티 없이 맑은 눈망울, 그리고 조건 없는 호의.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뻗어 그 꽃을 받으려 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죠. 바로 그때 유진이를 찾으러 나온 민서가 박 여사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듯 산을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유진이가 내밀었던 작은 들꽃과 한모니 하고 불렀던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모진 사람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변화의 씨앗은 그렇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가장 순수한 존재를 통해 그녀의 마음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 박 여사는 며칠 동안 깊은 혼란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유진이의 해맑은 얼굴과 한몬이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죠.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민서에게 얼마나 모질고 잔인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한 가정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 자신 역시 시어머니의 엄한 시집살이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눈물 찢던 과거가 떠올랐어요. 나도 그때는 참 힘들고 외로웠지. 그런데 나는 왜 며느리에게 똑같은, 아니 더한 고통을 주었을까?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민서에게,
그대로 투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선뜻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용기는 나지 않았죠.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번민했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한 듯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얼마 전 시장에서 사온 고운 빛깔의 아이옷과 따뜻한 털신, 그리고 정성껏 만든 밑반찬 몇 가지가 들려 있었죠. 그녀는 이번에는 숨거나 망설이지 않고 정면으로 민서의 오두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두막 문 앞에 다다른 그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서를 불렀어요. 애미안하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느냐? 안에서 인기척을 느낀 민서가 문을 열고 나왔고 문 밖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크게 놀라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얼굴에는 이전과 같은 냉기나 분노 대신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슬퍼 보이는 기색이 어려 있었죠.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민서에게 들고 온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애 옷이랑 반찬 몇 가지다. 산속은 추울 테니 애 감기 들지 않게 잘 입히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시어머니의 예기치 않은 방문과 행동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꾸러미를 받아들 뿐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거창한 사과나 해명의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여인은 서로의 눈빛을 통해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박 여사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렸고 민서 역시 그동안 응어리졌던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말 없는 화해였고 더디지만 진실된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 씨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민서의 오두막 근처에서 조촐한 저녁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죠. 민서와 박 여사 모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강 씨의 간곡한 설득과 무엇보다 유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약속한 날 오후 강 씨와 지훈, 그리고 박 여사는 약간의 음식과 돗자리를 들고 민서의 오두막을 찾았어요. 오두막 앞 작은 공터에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았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그런 복잡한 심경과는 아랑곳 없이 유진이는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와 아빠, 그리고 조금은 낯설지만 신기한 할머니의 등장에 신이 나서 재롱을 부렸죠. 아이는 서툰 몸짓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작은 돌멩이를 주워와 할머니 박 여사의 손에 꼭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손녀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서툰 솜씨로 유진이의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해주기도 하고 가져온 과자를 아이의 입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예전에 냉정하고 엄격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식사는 비록 간소했고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그날 숲속 작은 공터에 모인 가족의 모습은 위태롭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라는 작고 순수한 존재가 얼어붙었던 어른들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며 그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숲속에서의 어색하지만 의미 있었던 작은 식사 이후 강 씨 가족에게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민서와 유진이의 거처 문제였죠. 강 씨와 지우는 더 이상 민서와 어린 유진이가 그 험하고 외딴 산골 오두막에서 고생하며 살게 할 수는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서도 다시 세상으로, 특히 시댁과 관련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깊은 불안감과 거부감을 느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그녀를 망설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밤마다 유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그리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려 애쓰는 지훈과 강 씨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의 교육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안정적이고 평범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엄마로서의 바람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 날에 걸친 논의 끝에 일단은 강 씨 부부가 살고 있는 본가 근처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 민서와 유진이가 지내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어요. 당장 시댁으로 합가하는 것은 민서에게도 그리고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박 여사에게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거처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민서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참고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녀의 다짐이기도 했죠. 그녀는 자신과 유진이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기를 원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받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지훈에게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변함없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받고 싶어 했어요. 지훈은 민서의 모든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며 눈물로 자신의 진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민서와 유진이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굳게 맹세했죠. 놀랍게도 박 여사 역시 민서가 내건 조건들에 대해 이전처럼 길길이 날뛰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침묵으로 어쩌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것은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려는 힘겨운 노력의 표시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완고했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었죠. 며칠 후 민서와 유진이는 마침내 정들었던 숲속 오두막을 떠나 강 씨가 마련해준 아담한 세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작은 설렘과 희미한 기대감이 감돌았어요. 이삿짐을 정리하던 어느 날 오후 유진이는 거실에서 그림책을 보던 박 여사에게 다가가 서툰 발음으로 할머니, 이 그림책 읽어주세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는 그림책을 천천히 읽어주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보던 민서와 강 씨, 그리고 지훈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보듬어 안으며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들 가족의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처럼 불투명한 구석도 있었지만 이제 그 안개 속에는 분명 따스한 햇살 한 줄기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끔 강 씨는 충직한 누렁이와 함께 그들이 처음 민서를 발견했던 숲길을 산책하곤 했죠. 그 숲은 이제 슬픔과 비밀의 장소가 아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안겨준 고마운 공간으로 그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숲은 여전히 그들 가족에게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노래를 속삭여주는 듯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분명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